그 다음에 마송이 나서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살라마노도 내가 자기 개에게 퍽 잘해줬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또 어머니와 나에 관한 질문에서는 내가 엄마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때문에 엄마를 양로원에 맡긴 거라고 대답했으나 역시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살라마노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해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도 이끌려 나갔다. 뒤이어 레몽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 증인이었다. 레몽은 나에게 슬쩍 어떤 신호를 해 보이더니 다짜고짜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기다렸다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게 말해보라는 요구가 있었다. 레몽은 그 기회를 이용해 자기가 피해자 누이의 뺨을 때린 다음부터 피해자가 미워하고 있던 것은 바로 자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레몽은 내가 바닷가에 같이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어떻게 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그 편지를 내가 쓰게 된 거냐고 물었다. 레몽은 그것도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우연은 이미 양심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몽이 자기 정부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써준 것도 우연인지, 그때의 증언이 레몽을 두둔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것도 우연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끝으로 레몽에게 생활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창고 감독이라고 레몽이 대답하자 차장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포주 노릇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공범자요 친구였다. 이것은 가장 저질의 치정 사건으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기형적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레몽이 반박하려 했고 내 변호사도 항의했으나 재판장은 검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레몽에게 피고인은 당신의 친구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레몽은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차장 검사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레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로 돌아서며 선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방탕행위에 골몰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찮은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정사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해 두 팔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그 때문에 법복의 소매가 흘러내리면서 풀먹인 셔츠에 주름이 드러나 보였다. 도대체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이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나 검사가 다시 벌떡 일어나 법복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존경하는 변호인처럼 순진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범죄의 사실들 사이에 어떤 심오하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힘차게 외쳤다. 본인은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이 선언은 방청객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는 동요한 듯했고 나는 사태가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문이 끝났다. 법원을 나와 호송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짧은 한순간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기억해냈다. 굴러가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한 도시에 그리고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던 어떤 시각의 귀에 익은 그 모든 소리들을 마치 내 피로의 밑바닥으로부터 찾아내듯이 하나씩 되찾아냈다.
이미 고즈넉하게 가라앉은 대기 속에서 들려오는 신문파리들의 외치는 소리, 이 작은 공원 안의 마지막 새소리, 샌드위치 장수들의 호객하는 소리, 시내 고지대의 구분길에서 울리는 전차의 마찰음, 그리고 항구 위로 어둠이 기울기 전 하늘이 저 술렁이는 소리.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경이 되어 더듬어가는 행로를 재구성해주고 있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그 행로를 말이다. 그렇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곤 했던 그런 시각이었다. 그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언제나 가볍고 꿈도 없는 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제 내가 다시 대면한 것은 바로 나의 감방이었으니 말이다. 마치 여름 속에 그려진 낯익은 길들이 우리를 감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순진무구한 잠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듯이. 4장. 비록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논고와 변론이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마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양쪽의 논고와 변론에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쳐들고 유죄를 인정하되 변명을 붙였다. 검사는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유죄를 고발하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딘가 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대로의 걱정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한마디 참견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 편이 당신 사건에 더 유리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을 묻는 일 없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대체 누가 피고인인가요? 피고인이 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내게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내겐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서 얻는 재미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사의 농구는 금방 따분하게 느껴졌다. 나의 주의를 끌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오직 단편적인 말, 몸짓, 혹은 전체 맥락과 동떨어진 장괄설 같은 것들 뿐이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검사 측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실제로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양면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명명백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다음으로는 이 범죄적 영혼의 심리 상태가 제공하는 어두컴컴한 조명에 의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검사는 엄마가 죽은 뒤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했다는 것, 엄마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다는 것, 영화 구경, 페르낭델, 그리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때 나는 검사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가 그의 정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녀는 그저 마리일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검사는 레몽의 이야기에 이르렀다. 사건들을 보는 그의 방식에는 명쾌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몬과의 합의하에 그의 정부를 유인하여 품행이 수상한 어떤 인물의 악랄한 소나기에 넘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몽의 상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레몽이 상처를 입었다. 나는 레몽에게 권총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혼자서 되돌아갔다. 그러고는 계획했던 대로 아라비는 쏘아 죽였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 발을 침착하게, 틀림없이, 말하자면
깊이 생각한 끝에 쏘았다는 것이었다.